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5번째 강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서부터 이 진나라를 계승한 한나라 시기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법가 사상에 따른 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500년간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왕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다양한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 중에서 어떤 사상이 이 통일을 하는데 유리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것들을 보니까 묵자나 노자 이러한 사상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상을 통일하는데 가장 유리했던 사상은 바로 법가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진나라가 개혁을 이루어서 바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의 통일을 달성한 왕이 바로 이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황제는 처음 황제를 했다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이후에 중국사에서 2000년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황제가 처음으로 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왕보다는 상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황제는 춘추 전국 시기의 혼란한 시기를 통일하는 막강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황제는 통일 이후에 중앙 집권적인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부적인 통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외부로 팽창을 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시황제의 내부적인 통일 작업을 살펴보면요.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군현제라고 하는 건 전국을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하고는 반대된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시황제가 군현제를 실시했던 건 주왕조가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점차 약화되어 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궁 구경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0년간 분열된 시기에 각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했던 화폐나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 작업의 기준이 바로 진나라를 기본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통치를 위해서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서경유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 통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통일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진시황은 흉노를 오르도스 지역에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외부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진나라의 수도였던 세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정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렇게 도량형을 통일한다든지 그리고 이 진나라의 화폐였던 반량전을 기준으로 화폐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달랐던 문자도 바로 진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사건을 그린 그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분서경유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 유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묻고 그 다음에 책을 불태우고 있죠. 이 분서경유는 일종의 사상통제 작업인데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하고 이 민간 소장의 서적과 사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서경유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진시황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묻었던 유학자들이 한 46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석행위로 인해서 진시황은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희대의 폭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오르도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흉노족을 몰아내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노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은 것과 관련해서 이 진시황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전하는데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게 바로 호라고 하는 정계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진시황은 이 호가 바로 오랑캐 호. 그래서 이 흉노족의 이야기한 줄 알고 이 흉노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호는 오랑캐인 흉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시황의 막내 아들이었던 호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그 꿈 이야기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호가 바로 이 흉노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화면은 만리장성의 모습인데요. 중국의 한 리는 약 0.5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리는 계산해 보면 약 5,000km 가량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때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전부 다 쌓은 것이 아니라 전국시대의 장성을 이어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 여러분들 한 번쯤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의 만리장성은 바로 명나라 시기에 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시황의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멸망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농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요. 이런 와중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진시황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바로 이 진시황릉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능을 조성하는데 전체 인구의 15%가 10년 동안 동원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진시황릉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러한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거대한 무덤 밑에는 이러한 화려한 지하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당시의 지하 궁전을 한번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시황릉 주변에는 이 진시황을 지키는 병마용갱이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을 묻어놓은 동물갱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무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병마용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병마용갱은 현재 약 60만 개가 발굴이 됐고 현재 약 40%가량이 발굴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을 실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흙으로 빚어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아직 발굴이 다 완료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진해진 병마용갱도 있는데요. 원래 병마용갱들이 다 이러한 채색된 형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발굴할 당시에는 이 발굴 기술이 없어서 이 병마용갱이 산소와 바로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색깔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서 진공 상태에서 발굴을 하면서 이러한 색상을 유지하면서 발굴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마용객은 세부적인 디테일이 엄청난데요. 이 인물들의 표정이라든지 장신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까지 잘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보면요. 이 발 뒤꿈치에 하나하나의 이러한 모양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의 모습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레를 모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장신구들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마부인데요. 이러한 장신구들은 말을 끄는 데 쓰이는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데요. 이 세트를 하나 발굴하는데 20년가량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시황릉과 관련된 유물들을 봤는데요. 지금 봐도 엄청난 규모와 양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러면 진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중국의 한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항고조 유방입니다. 이 유방은 이 항우라는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는데요.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은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장기죠.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에서 유래된 놀이가 바로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을 그린 소설이 바로 초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읽는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만에 알아보는 초한지 항우 vs 유방.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인먼트 예능 다큐 미니 다큐 웹 나레이션 시리즈 구쥐. 거두절미하고 일단 시작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역사 상식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을 대표한 나라 명칭들을 살펴보자면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송, 원명, 청나라 순서 이어시다. 여기서 초한지는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시대라고 보면 되며, 초한지라 함은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있었던 초나라와 한나라의 이야기라고 보면 된다. 등장인물을 퍼주자면 초나라의 항우, 쌍유,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 류방이다. 원본은 1612년 명나라 말 견이가 지은 서한연이가 원본으로 남아져 있으며 이를 편집 각색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 바로 초한지. 자, 스토리 들어갑니다. 중국 진시황 들어봤지? 진시황은 진나라의 황제라는 뜻으로,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왕이었으나 아방궁을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정을 일삼자 진나라에 망한 6개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여기서 대표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항량이다. 항량은 주인공 1, 항우의 삼촌이며, 항우는 삼촌을 도와 초나라 재건에 힘썼던 장수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옅은 귀족 느낌이 풀풀 나는 주인공 1. 주인공 2인 유방은 총구석 출신으로 이름도 원래 유방이 아니라 유계였고, 나중에 본인이 유방으로 개명. 여튼 유방은 특별한 능력 없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는데, 천운을 타고났는지 주변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면서 여차저차하여 깡촌에서 등 떠밀려 진나라에 저항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결국 초나라 군대로 들어가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항우 삼촌 항량은 진나라에 맞서 초나라를 다시 세우고 왕족 의제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의제는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을 관중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항우와 유방은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함양으로 출발! 항우는 전공법으로 다 때려부시면서 함양으로 가면서 삼촌 항량도 죽고, 빡은 빡대로 친 김에 포로로 잡은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반면에 유방은 적군을 살살 꼬드기며 희생 없이 가서 항우보다 먼저 함양에 도착. 항우는 안 그래도 띠꺼운 유방이 자기보다 먼저 함양에 도착해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유방이 문도 바로 안 열어주고, 그래서 저놈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연회장에 불러 술 마시면서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또 인복을 타고난 유방은 부하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다. 항우는 이후 승승장구하여 자신이 세운 초나라 왕을 죽이고, 자신이 패왕 자리에 올라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봉건제로 다시 각 지역별로 왕들을 지정하였는데, 여기서 유방은 구석진 파군 족군 한중군의 외진 곳에 한왕으로 지정되어 쭈그리고 있다가 한신이라는 귀인을 만나 다시 항우와 맞서게 된다. 여기서 잠깐, 초한지에서 주인공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연인데, 삼국지로 치면 유비의 제갈량 같은 사람들이 항우와 유방 곁에 각각 있었으니, 항우 옆에는 범증, 유방 곁에는 장량이다. 여기서 범증과 장량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한신.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었으나 가치를 알아주는 유방 밑으로 이직하여 대원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한신을 대원수로 하는 유방의 한나라는 이후 반항우 세력들을 모아 항우를 야금야금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한신의 뛰어난 지략과 전술로 항우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항우는 수어사이드, 자살하며 유방의 승리, 한나라의 승리로 초한지는 끝. 그래서 진나라 다음에는 초나라가 아닌 한나라가 되었다는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는 서비스. 초안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사자성어들의 기원이 있는데, 우선 사면초가 스미엔 추거, 4개의 면이 모두 초나라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완전 고립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칭한다. 다음은 토사구팽, 투스, 고펑.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사실 기원은 초안지가 아니지만 한나라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신을 유방이 쳐내는 과정에서 이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더 유명해졌다는. 그리고 장기 알지에, 장기가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의 빅매치를 재현한 게임이다. 삼국지에 가려져 초안지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삼국지보다 초안지가 훨씬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중국을 알기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 모든 걸 갖췄지만 통일에 실패한 항우와 가진 건 개뿔도 없지만 항우를 이기고 통일한 유방. 만약 항우가 승리했다면 대륙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영상 잘 봤는가요? 영상이 좀 빨랐죠? 이 초안지가 실은 이 소설이 굉장히 긴데 이 10권 정도 되는 소설이거든요. 그 내용을 3분의 영상으로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토사구팽이라고 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은 이 항우를 이기고 통일을 할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방이라는 인물의 출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말단 공무원의 위치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보면 한량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항우라고 하는 인물은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역발산 기계사라고 해서 이 산을 뽑은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유방의 모습이고 뒤에 보면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오면 이 유방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죠. 이 유방은 실제로 술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방의 가장 큰 강점이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큰 능력을 가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유방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항우라는 인물이 명문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명분을 중시했다라고 하면 이 유방이라는 인물은 이 통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유방이라는 인물이 천하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중국의 경극인 폐왕별이 한 장면인데요. 이 폐왕별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남자 주인공인 항우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우미인의 애석한 이별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왕별에는 아직도 중국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 아직도 중국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고조 유방은 통일을 한 이후에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궁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궁국제라고 하는 건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도는 황제가 군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황제 입장에서 이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제후들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방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지방은 봉건제 방식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유방은 왜 이 봉건제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 그 이유는 처음에 스님이 유방이 통일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방은 별로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통일을 도와준 인물에 대한 뭔가 정산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방은 자신의 통일을 도와준 인물들에게 각 지역의 지방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후들의 존재는 황제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제후들의 권한을 점차 회수해 나가기 시작하다가 그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한무제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고조 유방 시기에는 이 흉노와의 한 차례 전쟁에서 한고조 유방이 이 포위되었다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인 데가 평성이어서 이것을 평성의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진시황을 배울 때 진시황이 오르도스 지역에서 흉노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흉노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오르도스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를 갈게 되고요. 이 묵특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대에 들어서는 한대의 변경을 계속 약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와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 한고조 유방과의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흉노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해서 이 한고조 유방이 며칠간 포위됐다가 겨우 탈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성의 치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고조 유방은 이후에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고 공주를 보내기로 한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한나라로서는 치욕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정략적인 이유로 이민족의 왕에게 황제 혹은 황족의 딸을 시집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집 보낸 공주를 우리가 화번공주라고 부릅니다. 화번공주는 화친하기 위해 즉 변방에 보내진 공주라는 뜻이고요. 실제 실은 공주가 가기보다는 황실의 친척이거나 궁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민족의 왕에게 보내진 이 화번공주로 유명한 인물이 왕소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왕소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중국의 4대 미인에도 들어가는 인물인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왕소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왕소군이 화번공주로 보내진 거와 관련해서 이 중국사에서는 이 하나의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왕소군은 원래 궁녀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황제가 이 궁녀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민족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왕이 궁녀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시 이 초상화를 보고 가장 안 이쁜 궁녀를 이민족의 왕에게 보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른 인물이 바로 왕소군인데요. 실은 이 왕소군은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당시에 이 궁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에게 내문을 쓰지 않아서 이 화가가 이 왕소군을 굉장히 아름답지 않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초상화만을 보고 이 왕소군을 고르게 됐고요. 이 왕소군을 실제로 보내기 전에 실물로 봤는데요. 근데 이 왕소군이 실제로는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황제는 이 왕소군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됐고요.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그 분필로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를 사형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진나라부터 이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는 이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진시황은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유를 써보고 본인의 관점에서 진시황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